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와 개표 작업을 이제 모두 마치고 이제 최종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거의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대표를 먼저 지금 이제 예측은 거의 끝난 것 같고 네. 결정은 거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 이제 발표는 남겨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과정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의원이 지금 오늘까지 오기 순간까지 사실 원래 대선이 끝나면 상대 후보가 좀 잠깐의 정치권 밖으로 사라지거나 네. 국민의 시선 밖으로 조금 페이드아웃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방탄 입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대표도 이 조기에 또 당대표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는 성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5년을 길게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단일화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논란들을 다 불식시키면서 강력한 이재명,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리더십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까지 왔는데 사실은 뭐 이제 와서 그 이재명 의원의 뭐 당락을 점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처럼 이미 선거 시작부터 뭐 이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어대명 그다음에 확대명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흥행에 사실 별 저해 요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같은 데서는 사실 최저 투표율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투표율은 전체적 투표율은 낮은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높는 이 기현상이 이걸 또 어떻게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이걸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당원 개정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원들의 요구를 직접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에 어떻게 또 이렇게 상충되는지 이런 여부들. 그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내 통합을 또 어떻게 이뤄낼지. 그 과정은 지난했습니다만 이제부터 남은 과제는 이재명 의원에게 큰 짐과 시험대로 다가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역사적인 순간은 짧겠지만 앞으로 2년의 그 길이 저는 정말 그 가시밭길 같은 그 고난의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가시밭길 같은 길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화면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마무리 발표하는 현장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잠시 현장 한번 들어보고 한번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고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금은 뭐 80%를 넘느냐 안 넘느냐도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도 중요한 점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선관위원께서는 이재명 의원의 결과를 논란에도 전달해 주시기 불구하고 바랍니다. 출마를 결정한 순간 승부는 이미 정해진 전당대회였고요. 30%대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시만요. 그건 조금 이따 들어야겠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선거 결과를 전달이 됐거든요. 네, 중계를 드디어 볼까요? 결과를 지도부 들어보고 선출을 위한 이어가도록 하죠. 한 달 동안의 전국 순회 경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최고위원 후보자 그리고 당대표 후보자 순으로 하되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개표 결과를 도종환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 당원 여론조사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당헌 제25조에 따른 비율로 각각 반영되어 합산됩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자 득표 결과입니다. 각 후보별로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 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3,444표,
득표율 12.29%. 권리당원 득표수 10만 4,054표, 득표율 12.39%.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2.56%.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12.03%.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5,741표, 득표율 20.49%. 권리당원 득표수 97,137표, 득표율 11.57%.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1.75%.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9.59%.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4,381표, 득표율 15.63%. 권리당원 득표수 10만 9,983표, 득표율 13.10%.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1.93%.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25.77%.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3,980표, 득표율 14.20%. 권리당원 득표수 18만 4,879표, 득표율 22.02%.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22.52%.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12.69%.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1,359표, 득표율 4.85%. 권리당원 득표수 35,103표, 득표율 4.18%.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2.57%.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2.20%.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4,103표, 득표율 14.64%. 권리당원 득표수 23만 2,126표, 득표율 27.65%.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32.66%.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31.61%.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5,014표, 득표율 17.89%. 권리당원 득표수 76,272표, 득표율 9.08%.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6.01%.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6.12%. 다음은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1092표, 득표율 72.03%. 권리당원 득표수 33만 5,917표, 득표율 78.22%.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82.26%.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86.25%.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전국대의원 득표수 3,919표, 득표율 27.97%. 권리당원 득표수 93,535표, 득표율 21.78%.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17.75%. 일반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13.76%. 마지막으로 최종 득표율입니다. 각 투표 결과는 당헌 제25조에 따라 전국 대의원 투표 100분의 30, 권리당원 투표 100분의 40, 국민 여론조사 투표 100분의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투표 100분의 5의 비율로 반영 합산됩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별 최종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득표율 12.39%,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득표율 14.19%,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득표율 14.20%,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득표율 19.33%, 기호 5번 고영인 후보 득표율 3.88%,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25.20%,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율 10.81%, 당대표 후보자별 최종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율 77.77%, 기호 2번 박용진 후보 득표율 22.23%. 이상으로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당선 순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호 7번 정청래 후보, 기호 4번 고민정 후보, 기호 3번 박찬대 후보, 기호 2번 서영교 후보,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당선자와 후보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박용진 후보님, 송갑석 후보님, 그리고 고영인 후보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님들, 당선자분들 모두 한 자리에 무대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지도부에게는 축하의 꽃다발을, 나머지 후보에게는 격려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떠나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뛰게 될 원팀입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당선자 후보들은 두 손을 맞잡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의원, 당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손을 맞잡으실 수가 있겠나요? 예. 자, 제가 구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실시간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 5% 그 결과를 모두 취합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77.77%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2위 후보였던 박용진 후보는 22.23%로 50%포인트 넘는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모습이고요. 최고위원 7명의 후보 중에 5명이 선출이 되는데 1위로는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고민정 후보,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이렇게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 네. 77.77%로 당선이 됐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뭐 예견된 압승이었고요. 네. 이렇게 표를 몰표를 가진 것이 꼭 좋은가? 그 점은 또 앞으로 뒷맛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흥행 그런 걸 떠나서 혹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거나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결과는 아닌지 뭐 이런 합리적인 의문도 일단 가능은 하지요. 예. 물론 투표라는 게 지지자들을 투표소 또는 투표 행위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77% 굉장히 선전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울어져 있어 버린다는 것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오독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당장 통합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번 전당대회를 좀 외면하거나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심드렁하게 본 그룹이 있단 얘기잖아요. 예전에 전당대회 투표율은 40%다 넘겼었는데 이번에는 30% 중반 정도였습니다. 야, 그 5, 6% 포인트 가지고 뭐 이렇게 야박하게 말을 길게 해? 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여러 번 지고 나서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의 앞길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그룹에게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다가가야 하느냐 이것은 암중모색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본다면 이번 투표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균분됨으로써 호각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얘기들이 함께 힘을 받는 그런 구조였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이재명 의원을 정점으로 한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단 여기에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하게 되어 있는 2명의 당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빚어낼 여러 가지 색깔들 그 다양성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 그동안 좀 심드렁해 있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것이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이어야 다음 2024년 총선도 준비가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와의 지금 대여 각 장관님, 대응도 수락연설 방향이 한번 들어봐야 잡혀지겠죠. 되는데. 네. 예.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이변 없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수락연설도 한 17분, 8분 정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의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이번 수락연설에 담긴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평이한 어떤 그 정치 선언문 구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재명의 색깔이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어떤 메시지나 방향성이 있는 그런 어젠다를 제시한 게 아니라 예. 보다 이제 뭐 갈등을 치유하고 이제 혁신정당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정부와 아주 그렇게 각을 세우지 않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대통령 영수회담 제의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국정 협력 같이 동반자로 가겠다. 그러나 견제할 때 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좀 느낀 것이 이거입니다. 지금 이재명호가 이제는 한 3가지 정도의 앞길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그러니까 개척해야 될 점이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예.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 정책 등에 대해서 정책 깃발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대표 상품이었던 것도 없애는 이런 마당에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식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이게 첫 번째 과제로 나온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승리 지상주의에 가진 정당이 꼭 반드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혁신정당으로 만드는 이재명호의 그 모습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는데 당내 작업은 어떻게 할지 이게 전 2가지 과제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당내 갈등 치유, 특히 이번에 당원 개정 80조, 권리당원의 투표를 대의원 투표보다 강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직접, 본인은 당대표로서 선출했지만 이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다음에 이런 광장의 정치를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의 정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당내 요구의 분출들은 강성당원들로 개혁의 딸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과 당내 의원들 간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천 문제는 또 어떻게 합리적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남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사법 절차에 대한 문제, 과연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당이 온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그러면은 그 당력에 대한 소진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로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이자 스탠스라고도 보입니다. 예. 그게 거의 유일한 길이이자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둘째, 조금 전에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재명의 원팀이 아니라 민주당 원팀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포부나 큰 계획 같은 게 좀 더 강조되었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지금 투표 결과 나왔듯이 다 이재명 원팀 일색입니다. 현재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원팀을 만드는 게 최후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거의 무슨 수락연설 치고는 굉장히 길었는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있고 당원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당연히 섞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당내 통합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표 한두 마디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일단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이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상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자라고 가닥을 잡은 상황이지만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이고 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고 갑니다. 일단 내일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이나요? 글쎄요, 내일 비대위를 개최하면 비대위 개최는 회의 개최를 누가 주관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거리시는 그럼 누가 대행한다. 그렇다고 지금 원내대표가 이걸 다시 대행할 수는 없는 것. 비대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원내가 이거를 계승한다라는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국회의원 의총이 어제 아주 마라톤 의총이 열렸잖아요. 예. 4가지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법원의 조치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다만 법적 절차 앞으로 계속 밟겠다. 우리가 이제 항고라든가 재심 절차 밟겠다. 두 번째가 최고위 복귀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대위 우리가 새로 구성하는데 법원이 또 지적했으니까 당원 당규를 새로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제까지 해당 행위한 거 강하게 다시 윤리 징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원내대표 거치. 뭐 지금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치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이번 사태 수습 후에 의총 판단을 맡기겠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언제 수습이 되는지 이게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방법은 3단계로 나눌 겁니다.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원 당규 개정 절차를 착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전국 상임위원회 3분의 1만 소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지금 그 염태영 전 수원시장 하시던 비대위원도 지금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와서 이 비대위를 형해화시킨 다음에 해산시킨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지 이 비대위가 뭔가 다시 또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가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사퇴했느냐?
그러면 이 비대위는 존속하느냐? 이 논란도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은 비대위원회를 정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는 그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방법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이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꾸렸던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해산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지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게 법원 가처분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요지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설을 듣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우왕좌왕의 연속인데 지금 국민의힘 사태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건 이러니 이렇게 가르마를 타야 하고 저건 저러한데 법원에서도 뭐라고 했으니 그 길로 가면 되지 않고 이거를 권위 있게 말할 사람이 지금 있을까?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오늘 시기적으로 뉴스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막 열린 거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지만 앞으로 파급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은 국민의힘 사태 같은데 예. 저는 이럴 때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끌다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바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는 직무를 정지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 비대위는 무효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대체할 비대위를 또 만드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던 체제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법률적인 판단은 잘은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돌아갈래야 권성동 체제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점들이 또 많지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복잡해지기로 들면 국민들의 외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예. 집권 여당에 대한 저항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간략화하는 것만이 최고고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잘못 만지다가는 대통령실까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 판결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인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부는 비상 상황은 맞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그 비대위를 꾸릴 아니었다.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우리는 비상 상황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비대위를 새로 만들 것이다. 제2의 비대위를 만들 것이다. 비상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해석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될지 현 대표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진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지도부를 비난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해석의 문제로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풀려면 어떤 실마리를 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법적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게 당원 당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순간 비상 상황입니다. 예.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도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원 당규에 적히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해석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건 참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도대체 어떤 게 비상 상황인지를 적시를 해서 이거를 사례별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 지도부가 판단한다고 해야 되면 법률 쟁송으로 가면 이건 앞으로 이 판결이 계속 앞으로 사례가 남아서 앞으로 정치의 영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왜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지금 법은 이렇게 판단 내렸으니까 지금 이강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 약간의 꼼수처럼 국민에게 비춰지면 정말 외면받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예요. 온당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권성동 원대라는 지금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돌고 돌아 지금 한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본인의 한마디와 본인이 꾸린 이걸로 다시 이 위기를 수습하고 대통령실과 원팀이 돼서 갈 것이냐?
사실 연찬회 끝나고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멘붕됐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에 내려가지고 회의했다는 건데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질서에 따른 총의를 위임받은 새로운 리더가 와야 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전당대회는 지금 불가능해요. 지금 비대위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전대회기는 꺼낼 수도 없는 상황. 그러면 저는 이 사태가 어쨌든 지금 2, 3일 더 거론되겠지만 권성도 원내대표에게 이 수습에 맡기는 안이 지금 아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손상된 어떤 권위와 리더십으로 지금 이 미증유의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차라리 저는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일자를 대단히 줄여가지고 이건 의총에서 합의하면 되니까 예. 새롭게 규정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단 얼마라도 이 위기를 국면을 맡긴 다음에 수습 맡긴 다음에 그 원대가 비대위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지금 이 소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를 이 좀 말하자면은 제어할 권위가 없어요. 네. 주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어떤 권위 위험을 가진 대상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래서 신임 리더십을 구성하는 게 그나마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딱 한 가지만 문제 제기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남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이번 가처분 인용하면서. 그런데 비상 상황이란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국가의 비상 상황은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천재지변, 전쟁, 외침, 뭐 역병 등등등으로 해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통수권자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어떻게 대처한다. 근데 지금 정당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누가 지지율이 나빠진다, 누가 망언을 했다. 그럼 어디부터 비상 상황이고 어디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황 판사님이던가요? 이번에 그 결정을 내리신 네. 누구보다도 정치하게 법률을 다루시는 분께서 이런 규제를 써넣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이것은 정치권에 굉장히 두고두고 남을 오점이 될 수 있겠다.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가서 마치 저울에 달아서 딱 얹어가지고 600g이면 한 근이고 예. 500g이면 너는 한 근이 안 되니까 이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저울에다 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긴 안목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일단은 합법적인 기구와 사람을 통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행 법규 내에서, 현행 예. 당헌 당규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9월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격변의 시기를 겪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강윤, 최수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